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올 2, 4분기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2.4%입니다. 주로 소비자의 씀씀이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어제 이자율을 올린 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올해는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비 영화를 보는 건 좋지만 소비가 지속되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이유가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연준의 이자율 인상 중단 결정은 무척 어려운 선택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헐리우드 파업을 끝내기 위한 중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중인 작가와 배우들은 협상 조건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년에 38,000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1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곧 일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예상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검찰과의 합의가 판사에 의해 무산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압박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은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오늘 기소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대비 중입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특별검사를 만나서 기소 여부에 관해서 지금 디스커스 하고 있다 하는 보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에 뇌진탕을 일으킨 뒤 어제는 말문이 막혀 기자회견을 중단했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이달 중순에 공항에서도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1세인 매코넬 대표의 건강도 공화당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됐습니다. 마이애미 잉글리쉬라는 말이 미국의 새로운 문화를 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뉴스를 포함을 해서 오늘은 맨 앞부분에 미국의 그 좀 정치를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특별검사 측과 트럼프 대통령 변호팀의 미팅은 끝났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미팅이 끝나기 전까지는 오늘 안에 워싱턴 DC의 대배심들이 투표를 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대통령 아들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그 헌터 바이든의 법정 드라마가 이어졌는데 검사와 합의를 했죠. 이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델라웨어의 검사입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본인이 뭐 마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고 2020년도에 완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사와 서로 그 합의를 해서 이게 이제 최고 한 개당 경범죄이긴 하지만 한 개당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거 징역 2년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하는 합의를 했는데 판사가 어제 이렇게 들어보더니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공화당이 판사에게 요청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하나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에서도 그 세금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중범인 그래서 10년 징역형에 최고 처해질 수도 있는 총기를 살 때 본인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서류에 기재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고 집행유예를 받고 대신에 2년 동안에 이 마약에서 클리어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 본인이 참여를 하고 모니터링을 쭉 하고 담당자들이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합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터 바이든 변호사 측에서는 거기까지도 합의됐다고 봤는데 판사가 물어보니까 또 그 검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에서는 이 두 가지 세금과 총기 문제, 총기 구입 문제 이것 빼고도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또 우크라이나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외국인 그 로비스트로 등록을 하지 않고 컨설팅을 했는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엮어서 공화당에서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에 뭐 부통령이었었을 때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어. 그럼 이거 탄핵감이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물론 많이 뛰어넘은 그런 그 부분은 있지만 판사가 물어봅니다. 검사와 변호사 측에 그럼 이 경범 세금 안 낸 것에 대한 합의가 감옥에 안 가고 집행유예로 한 그 합의가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도 면책권이 되는가 아닌가 판사는 그게 불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가 뚜렷한 것이 지금까지 법정 이런 케이스를 취재를 하는 모든 기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이 헌터 바이든과 같은 케이스에서 헌터 바이든과 검사가 법정 밖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고 어제는 법정 안에서 그냥 유죄를 인정하는 요식 행위로 보는 거죠. 그런 때는 거의 판사는 사인 이런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요식 행위인데 어제는 처음부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판사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다. 처음부터 굉장히 그 적대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기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를 수없이 물어보면서 의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데 것까지 다 면책을 주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에게 이것이 이제 공화당에서는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지 될 것을 집행유예로 빼는 게 아닌가, 특혜가 아닌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검사가 헌터 바이든과 합의를 한 검사가 그런 일은 없었다. 내가 검사 이름을 걸고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판사입니다. 판사가 아주 드문 트위스트를 해버린 겁니다. 양측에 시간을 좀 주고 어떤 매체는 왜 14일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매체는 30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시간을 주고 내가 지금 이게 클리어가 안 되니까 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와라. 앞으로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죄를 인정하기로 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요식 행위를 하러 들어갔던 대통령의 아들이 무죄를 주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 앞으로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어제 그래서 변호팀이 이 판사에게도 아주 몹쓸 말도 했고요. 이 판사 이름이 뭐든가요? 판사에게 마리엘렌 노레이카 판사에게 이 판사는 오제이 심슨 판사와 비슷하다. 랜스 이톡 판사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었잖아요. 사건을 복잡하게 끌고 가서 사람들을 혼돈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변호팀에서 판사에게 밉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조사를 한 거다 이게. 그리고 5년 동안 조사를 하고 나서 검사와 헌터 바이든이 합의한 것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치워버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판사야말로 정치적인 게 아니냐.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취재기자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취재기자도 I wish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로 미팅이 옮겨졌는데 그건 이제 비공개 미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재직 당시에 딸과 사위를 백악관으로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아무런 경험도 없이 우크라이나와 뭐 중국 컨설팅 했다는 것은 헌터 바이든과 비슷하죠. 헌터 바이든도 뭐 아이빌리그 나오고 그렇게 우크라이나 부리스마나 중국과 연결하기 전에 또 연결하는 동안에도 다른 정치권 인사의 아들들과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일을 했지만 이건 지금 대통령이고 당시에 부통령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세금 문제도 철저히 조사된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지금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부통령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시절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딸과 사위를 백악관에 데리고 들어가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사위를 보내고 해서 엄청나게 사업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는가. 숫자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공화당이 아무 말하지 않고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느냐.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다 이헐령 비헐령식의 그 케이스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것처럼. 다만 선거철이 굉장히 더럽게 되겠구나.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은 53살이나 된 아들 때문에 재선 캠페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공화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2개 케이스에서 기소가 됐고, 나머지 오늘 기소가 될지도 모르는 케이스와 조지아주의 이 선거를 막 방해하려고 했던 선거 결과를, 그 케이스에 대해서 4가지 기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헌터 바이든을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터 바이든은 민간인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걸 가리려고 공화당이 그런다 하는 그런 주장들도 많지만, 어쨌든 미국은 아직까지는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 가려고 하는 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결이 나왔을 때 뭐 불만은 할지언정 최종적인 권한은 지금 법정이 쥐고 있기 때문에, 헌터 바이든 케이스도 트럼프 전 대통령 케이스도 판사가 누구냐, 배심원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케이스는, 그 의사당 폭동 사건 케이스는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의 지방 판사가 12명인데 그 12명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4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아무튼 합쳐서 바이든 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 전 대통령들이 지명한 사람들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판사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3분의 1의 확률입니다. 3분의 1의 확률이고, 배심원은 워싱턴 DC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진보적인 배심원인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워싱턴 DC에서 그 배심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의사당 폭동 사건 때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가고 주도하고 했었던 무장 그룹에 대해서 또 전부 유죄 판결만 내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심원 판결이나 사법제도의 판단, 판사의 판단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판사가 누구가 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공화당이 아직까지 이제 법정에서 확실하게 그 매듭 지어지는 단계까지 가지 않은 우크라이나에서 돈 번 것, 또 중국에서 돈 번 거, 거기 보면 굉장한 루머가 많이 나오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아들이 누구에게 전화를 하면서 돈 지금 빨리 보내, 옆에 뭐 우리 아버지 있어? 했는데 정말로 아버지가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아버지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이 아버지는 사실은 아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아무런 죄 없이 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증거가 있어야 확실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이 어디 가서 돈벌이 하는데 그 뭐 힘을 보탰다는 그런 그 증거는 없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사위와 딸이 백악관에 들어와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벌었다는 증거는 없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케이스에는. 그래서 결국은 사실과 증거인데 유권자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유권자가요. 왜냐하면 유권자가 헌터 바이든이라는 그 대통령의 아들이 굉장히 뭐 언스테이블한 그런 그 성인이고, 하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인가? 대통령의 아들인가? 뭐 이런 것을 고려를 할지 고려를 하지 않을지, 문제가 많은 그 아들, 문제가 그 많은 그 아들을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 설령 아들이 아버지를 이용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케이스는 배심원들과 이제 그 판사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이런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공화당이 이제 문화 전쟁과 헌터 바이든 케이스로 2024년도 전쟁 맞죠? 항상 그 선거는 전쟁이고, 선거 가운데서도 대통령 선거는 전쟁 중에 전쟁이죠.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게 주요할 것인가?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정말 애매한 데서 구멍이 뻥 뚫릴 수가 있거든요. 경제가 아무리 나아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문제는 아니죠. 잠시 뒤에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모두 좋지 않은 위치인 겁니다.
앞서가는 민주당 공화당의 선두 대선 주자로서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경제 문제를 조금 앞으로 끌어올려서 약간의 거시적인 경제, 그리고 이제 뒤에 보통 이제 뭐 35분경에 전해드리는 경제는 실물 경제 이렇게 보도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경제 2, 4분기, 2, 4분기가 또 지났어요. 예상보다 높은 2.4% 확장 GDP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적인 활동 같은 걸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어제도 0.25%포인트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굉장히 탄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고요. 전문가들이 1.7% 확장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2.4%, 1, 4분기에 2%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렇게 경기가 활발한 것은 소비자가 쓰는 돈, 또 사업주들이 쓰는 돈, 뭐 이런 부분이고 수출은 줄어들었답니다. 소비자는 지금 1, 4분기에는 1, 4분기보다는 소비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1, 4분기에는 4.2% 성장했는데 1년 전에 비해서요. 그런데 2, 4분기에는 1.6% 소비자 분야만 전체적으로 합쳐서 이제 GDP가 2.4% 전체적인 이제 경제 활동이요. 서비스가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그렇게 되는 건데 주로 이제 주택, 헬스케어, 재정 서비스, 보험, 교통, 레크레이션 상품, 자동차, 가솔린 이런 데 돈을 많이 썼답니다. 사실 주택 분야는 여러 분기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부담이죠. 전혀 그 렌트비가 됐건 집값이 됐던 내려가지가 않기 때문에 건설은 둔화되죠. 이자율이 높으니까 주택 짓는 사람들이 전부 캐시로 가져다가 짓지는 않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 자체는 조금 둔화됐는데 그렇다 하는 것이고 비주거용 투자도 새로운 빌딩, 장비 등 7.7%가 증가했습니다. 이 비주거용 투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 전 분기는 0.6%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같은 미국 경제가 2, 4분기에 어땠는가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일단 예비로 나온 데이터고요. 수정본이 2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또 올렸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이런 점을 보면 되겠구나 하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2번 공개시장위원회 미팅에서 11번째로 지난번에 한 번 이제 스탑했던 때 빼고는 11번 이자율을 올린 겁니다. 0.5% 했었던 적도 있고 0.25% 이제 전형적인 이자율 인상 폭이어서 22년 만에 최고로 높아서 5.25에서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주식시장 반응을 보면 대강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주식시장 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30분 뒤에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나와서 어떤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 좀 했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던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올해 경기 침체는 없을 것으로 우리 연준은 예상을 합니다. 6월달 미팅에서는 올해 말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많이 실었었잖아요. 그리고 바비 영화 보는 거 좋습니다. 이게 꼭 뭐 바비 영화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비 인형 영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에 관한 여성들의 그 소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소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지나치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측의 양쪽의 문을 전부 열어놨고요. 노동력 부족은 없으면서 실업률이
그다지 이렇게 임금 상승이 그다지 높다던가 하는 아무튼 노동시장 자체도 연방준비제도가 전체적인 경제 그림을 보기에는 좀 건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정이 굉장히 터프할 겁니다.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그 모임은 딱 한 번 남았거든요. 한 번 남았는데 언제나처럼 터프한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성장률 괜찮고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올해 한 번 남은 것에서도 또 올려야지 된다. 올리지 말아야지 된다. 올리지 말아야지 된다 하는 비둘기파의 주장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올리면 안 돼요. 대표적인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뉴욕대 교수,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입니다. 충분하다. 그만하면 공급망도 좋아졌고 팬데믹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생겼었던 그리고 노동시장도 강하기는 하지만 식어가지 않느냐. 얼마 전까지는 이 폴 크루그만 교수의 얘기입니다. 희망사항이 좀 희망사항처럼만 보였는데 지금은 그 희망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 랜딩,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도 경기 침체 없는 인플레이션 잡기. 지금 인플레이션이 1년 전보다 물가가 3%가 비싼데 이걸 2%까지 내리는 게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이자율을 다시 한번 올리면 위험합니다. 소프트 랜딩이 안 됩니다. 이미 기업의 채무불이행 같은 거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항상 경기 침체는 저소득층에 더 나쁩니다.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나빠질 때는 훨씬 나빠집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약간 기회를 보고 그때를 틈타서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 크루그만 교수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저소득층에 나쁘고 장애인 같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나쁘고요. 그런 것을 이자율을 더 올리면 그러니까 스탑하시라. 추가 인상 자체가 경기 침체에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올려야지 된다 하는 매파의 주장입니다. 매파는 위험을 다르게 봅니다. 인플레이션 3% 괜찮지? 지난해 9%였었잖아? 거기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는데 매파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핵심 물가지수로 봅니다. 아주 그 변동이 심한 개솔린이라든가 식료품 값을 뺀 지금 개솔린 값 같은 곳이 캘리포니아주는 조금 올라간다고 하지만 전보다 굉장히 내려갔잖아요. 1년 전보다 몇십 %. 그래서 그런 것을 빼고 하는 핵심 물가지수는 아직도 거의 5%에 가깝다. 이건 3%가 아니다. 실제로는 그 핵심 물가지수라는 것을 2%까지 내려야지 된다.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건 9월 달까지는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역시 이자율을 올려야지 된다는 겁니다. 매파는 그 이후에도 핵심 물가지수 지금 거의 5%인 것을 2%까지 내리려면 그 이후에도 또 올려야지 된다는 주장을 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인상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매파의 반복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연방준비제도는 9월 달에 9월 20일에 이자율을 인상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제롬 파웰 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아주 쉬운 말이지만 어려운 선택인 거죠. 해도 리스크, 안 해도 리스크. 매파가 얘기하는 리스크와 또 비둘기파가 얘기하는 강성과 부드러운 그쪽에서 온건한 쪽에서 얘기하는 리스크를 다 떠안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이 7월 27일이죠. 7월 27일부터 9월 중순 이후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참고를 하겠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그냥 미팅 할 때마다 그때마다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예상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물건값도 봐야지 되고요. 고용 상황도 봐야지 되고요. 그래서 9월 달에도 또 한번 인상할 가능성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인상하지 않고 그냥 이 이자율을 유지할 가능성도 분명합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는 더 이상의 경기 침체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제 이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했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그러는데 미국에서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지만 지도부가 어떤 분야에서든 흔들리면은 좀 위험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다가 중간에 말을 하다가 말을 못했어요. 한 20초. 그리고는 다른 그 후배 의원들에게 부축을 받고 오피스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기는 했는데 미치 매코넬이 81살인데다가 오늘 아침에 그 메신저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7월 14일에도 워싱턴 DC에 와서 저녁에 어떤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하려고 의사당에 가려고 했는데 그 비행기에서 트랩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일이 있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81살이나 되고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나이가 81살인데 소아마비 생존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아마비가 정말로 너무너무 고치기 힘든 병이었었잖아요. 의지도 강한 거죠. 그 어머니의 그 뼈아픈 노력을 들으면은 눈물 없이 못 들습니다.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7월 14일에 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 3월 달에도 워싱턴의 그 호텔에서 DC 호텔에서 이벤트를 하다가 넘어져서 그때 뇌진탕 왔었죠. 골절상도 있었고 해서 한 6주일 동안 치료를 하다가 4월 달이 돼서야 다시 의사당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지금 49대 51로 민주당에게 비해서 소수당인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81살이 된 미치 매코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2025년도에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5월 마지막 그 전에 한 번 더 그 이후에 한 번 더 다수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그 미치 매코넬이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연방 대법원 판사들을 굉장히 보수로 바꿔놓은 일이잖아요. 트럼프 시대에 3명이나 지명부터 임명까지 상원에서 마지막 점을 찍어주니까 인준을 거기까지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그 전에 오바마의 지명자를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미치 매코넬이라는 사람은 1985년부터 연방 상원의원 임기 6년입니다. 40년이에요 이제. 했는데 쭉 자신의 그 미국에 대한 그림,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 비전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마지막에 그걸 더 해야지. 그것도 이번 선거에서는 다수당이 돼서 다수당의 지도자로서. 그래서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이기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연방 그 공화당 상원의원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좌석이 몇 가지.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미치 매코넬이 그 자리에 있어주길 바랍니다. 공화당 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안 하려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떡하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민주당에 대해서 비난 많이 해요. 헌터 바이든 케이스도 특혜 줬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공화당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지 되겠어 하면서 열심히 선거 기금을 모금을 하러 다닙니다. 다른 의원들을 위해서. 다른 의원들이 자리를 재선에서 지킬 의원은 지키도록. 그리고 빼앗아 올 수 있는 의원들은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가지고 본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배 의원들을 지원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몇 번째 3월 달에 뇌진탕 7월 달에 넘어져 비행기에서 내리다가 그리고 또다시 말문이 막혀 20초 동안 이러니까 공화당도 이거 지도부가 이거 큰일인데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제 하나 농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막 헌터 바이든 이런 어제 그런 복잡한 일이 있어서 얼마나 심경이 아주 묘했겠어요. 그 사이에도 딱 이 사람이 말문이 막혔다고 하니까 한 10분 정도였거든요. 전화를 걸었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친구이기도 하고 당은 다르지만.
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그랬대요. 그 미치 매코넬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가 모래주머니에 걸렸어. 나의 모래주머니였어. 하니까 그게 이제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사관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다가 모래주머니에 걸려서 넘어진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괜찮으세요? 뭐 물으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나는 모래주머니만 조심하면 돼요. 이 정도의 그 여유는 나오는 이렇게 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의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헌터 바이든 이 재판전 협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트럼프 전 대통령 다시 기소되는 것,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공화당 건강, 이게 이제 미국의 큰 축, 정치적인 지형을 흔들게 되고, 정치적인 지형이 흔들리면은 일반인들의 생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잠시 뒤에 정말로 생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것 즐겨보지 않으시는 분께도 간접적으로 항상 그런 업계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헐리우드, 캘리포니아주는 헐리우드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작가와 배우가 196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같이 이제 동시에 파업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네핏 제대로 달라.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의 침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라 하는 건데 캘리포니아주는 원동력이니까요. 헐리우드가 경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그 선거 기금 모금의 어떤 그 물길과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 작가의 파업에 배우까지 작가는 5월 달부터 그리고 배우는 뭐 이달부터 파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걸 내가 좀 중재를 해보겠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도 사실은 그 정치할 때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헐리우드로부터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소환 선거 있었을 때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가 300만 달러를 이 소환이 안 되도록 하는데 게빈 뉴섬을 돕기 위해서 지지를 기부를 했었죠. 유명한 영화 감독 가운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민주당에 기부하는 아주 큰 손인 것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협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공지능이 나온 뒤에 배우 한 번만 나오라고 하고 딱 찍어가지고 나중에는 다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기술이 발달됐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탐 행스의 몇십 년 전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던가 그럼 우리는 뭐냐 하는 게 배우들의 얘기고 예를 들어서 머신 러닝 프로듀서라고 이름을 붙이네요. 그같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테크놀로지로 영화나 드라마 제작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연봉이 한 3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인데 배우협회의 유명한 배우들은 엄청 돈을 벌지만 그 사람들이 몇만 명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까? 아마 몇만 명 중에 한 명보다도 더 희박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배우협회에 소속된 사람이 1년에 2만 6천 달러 미만을 번답니다. 경상직이 아니잖아요. 일 있을 때만 일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글 쓰는 작가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이제 이 주지사가 딱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영화사의 고위 간부, 또 배우협회 노조, 작가협회 노조의 지도자들에게 전부 연락을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뭐 그다지 뭐 큰 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일자리가 만약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 계속 파업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뉴욕 같은 데로 가기가 쉽죠. 한 10년 조금 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작가 파업이었어요. 그때 캘리포니아주가 21억 달러를 손해봤답니다. 그때 파업을 100일 했습니다. 100일에 21억 달러 손해봤는데 지금은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걱정이고 뭐 바비 영화라든가 오펜하이머라든가 원자폭탄 만든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관한 전기 영화 이게 좋긴 좋은데 지금은 그런데 지금 파업이 끝나지 않으면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도 헐리우드에서 가깝잖아요. 뭐 서쪽으로 몇 블록 가고 또 몇 블록 북쪽으로 올라가고 하면은 뭐 스튜디오들이 있고 하니까 그게 전부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빈 뉴섬 주지사가 아무리 중재를 하고 누가 중재를 해서 뭐 로스앤젤레스 캐런 베스 시장 이름도 거론되고요. 해서 이 파업이 끝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그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1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서 뭐 잘 알려진 그런 기관이죠. 이걸 갑자기 대량 실업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이 업계에서 일자리를 잃고 다른 업계로 갈 수도 있고 업계의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고임금 받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뭐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는 아닌데 저임금은 왜 그러냐면은 자동화잖아요. 자동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으로 인한 뭔가 챗GPT를 포함한 것이 나온 지가 지난해 11월 달이었으니까 그게 갑자기 여기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서서히 자동화가 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동화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높여준다는 얘기인 겁니다. 팬데믹 때 자동화가 강화됐죠.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가 특히 이제 몇 개 분야에서 자동화 때문에 아주 힘들어졌는데 사무실, 지원부서, 음식 서비스, 뭐 웨이터 웨이트리스 없는 그런 식당들도 있잖아요. 패스트푸드 체크아웃도 그렇고 뭐 팬데믹 때 맥도널드 저는 그럼 맥도널드 안 가봤습니다만 그 라인 스텝이 아니라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하는 셀프 테이크아웃 있고 사무실도 이 프론트데스크 라인이 팬데믹 때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무실이 대부분 아닌가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아무튼 그 자동화가 자동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 21% 줄어들었다 하면 인공지능은 이것을 지금 right now 31%까지 점프시킨답니다. 커스터머 콜센터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커스터머 콜센터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가 커스터머 전화하면 받아주고 막 메뉴별로 다 있잖아요. 아주 힘들어요. 요즘 전화하려면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몇 번 누르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건너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매업 계산대 이건 뭐 CBS 같은 경우도 요즘 처음에는 썰렁했어요. 그 계산대.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던데 홈디포 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 것.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한 몫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맥킨지 그 글로벌 인스티튜트가 결론을 내리기를 2030년이 되면 2030년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1180만 명, 약 1200만 명이 새로운 잡을 찾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업계에서 더 좋은 잡을 찾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성과를 내야죠. 직원들과 관계도 좋으면서 성과를 내서 만약에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캐셔를 했다면 여러 가지로 성과도 하고 판단력도 좋고 해서 매니저가 될 수 있잖아요. 부후 매니저가 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게 새로운 잡을 찾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900만 명은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로서리 스토어에 캐셔가 왜 매니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주 처음에 제일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일부터 해서 최고 경영자까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900만 명 정도는 업계를 완전히 바꿔야지 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1년에 38,200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이 그 이상을 버는 사람에 비해서 14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직업을 바꿔야지 되는 사람이 2030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어제 이제 한 그 파킹 스페이스에 갔는데 그 파킹 스페이스 나올 때 이제 티켓으로 요즘 사람 없잖아요.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아주 달라진 것을 봤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뭐 들어갈 때는 똑같았어요. 똑같이 떼고 뽑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계산할 때부터 다르더군요. 계산할 때 예전에는 집어넣었잖아요. 티켓을 집어넣고 대신에 뭐 위아래를 잘 가려서 집어넣고 캐시나 크레딧 카드를 넣고 있는데 지금은 스캔을 하더군요. 바코드로. 바코드를 바코드가 아니라 그 코드 있죠. 그 코드를 그대로 그 QR 코드를 바코드에서 QR 코드로 바뀌어서 그걸 스캔을 하도록 불이 반짝해요. 그렇게 하고 또 나올 때는요. 또 넣었어야지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될 때 아마 그거 할 때 뭐 어떻게 검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문이 열리던데요.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인공지능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바뀌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여러분들께서 설령 뭐 단순 노동 아주 신성한 노동입니다 하시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바뀔 수도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세상이 이런 마음가짐은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 조금 소프트한 뉴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노동부가요. 지금 이쪽도 기온이 엄청 덥지만 동부 쪽으로 그 폭염이 몰려갔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연방 법에 따라서 물을 마실 권리, 시원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다 누리고 계시는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그런 그 노력을 우리는 강화한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건설, 농업 이런 고위험 분야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마이애미 잉글리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이애미 잉글리시? 가장 중요한 이중 언어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길게 설명을 해놨던데 우리가 콩글리시라고 하잖아요. 콩글리시와 똑같이 스팽글리시라고 말합니다.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콩글리시가 아니라 스팽글리시인데 이건요. 스팽글리시가 아니라 마이애미의 잉글리시는 마이애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어로 말을 하면서 스페니쉬 문장 직역을 한답니다. 한국말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하기도 좀 힘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스페니쉬에서도 비교적 우리 한국어 영어와 비교를 하면은 뭐 쉽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더 쉽게 본인들 것을 그대로 영어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에서 내려 이런 우리는 이제 get out of car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get out of the car 하는데 get down from the car 차에서 내려니까 내려 get down from the car 차에서 내려 down from the car 이렇게 get out of the car 차에서 나와 이걸 차에서 내려 직역을 하고요. 그리고 줄 서셔야지 되는데요. 이걸 이제 join the line 이게 아니라 make the line 줄 만드세요. 줄 서세요. 줄 만드세요 하는 것도 join the line이 아니라 make the line 이런 식으로 이민 역사가 한 60년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들이 하는 식대로 하니까 그걸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떤 영어의 다른 지역의 방언처럼 사투리처럼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우선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두 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어제 아이리쉬로서 예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딱 교황의 카톨릭인데도 교황의 사진을 딱 찍고 이랬었던 세네이드 오코너 한국 분들은 Sacrifice 뭐 이 노래를 가장 잘 알고 계시지만
뭐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Nothing Compares to You라는 노래를 잘 알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 가수가 56살로 숨졌다 하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오늘 아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놨고 그리고 미디어라든가 음반 업계도 무척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반 업계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이 오코너를. 그런데 막상 숨지고 나니까 대단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음악인이 숨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한 분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시간 관계상 내일 뵙겠습니다.